오늘은 로크의 국제정치사상 공부할 시간입니다. 네 번째 큰 파트인데 자유와 제국의 역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난 시간에 존 스튜어트 밀의 국제정치사상 공부했고요. 이번 주에 로크를 볼 텐데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이념이라고 하는 그 정치사상을 토대로 한 국가가 대외적으로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또 자유주의 이념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일관성 있게 국제정치에 적용한다면 어떠한 국제정치 질서를 이 사상가들이 상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7세기 로크의 국제정치사상을 공부할 텐데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자연법론자이고 또 사회계약론자이기도 하고, 근대 국가가 어떻게 출현한 것인지에 대한 정치사상적 이제 토대를 제공한 사상가다라고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632년생이고 영국 내전 시기에 이제 어린 시절 또 이제 교육을 거쳤고, 그래서 1660년에 찰스 2세의 왕정 복고 시절에는 이제 공부 이후에 옥스퍼드 대학의 강사로 있었고요. 그 이후에 샤프트베리 경이라고 알려져 있는 애슐리의 이제 어떤 정책 자문 역할을 합니다. 처음 시작한 것은 이제 의사로서 주치의 역할을 했다고 하고요. 대학에서 공부한 것도 로크는 이제 의학을 공부하기도 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샤프트베리 경이 영국 정치의 유력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니까 정책 자문 역할을 했었고, 그 이후에 로크도 정부의 몇몇 이제 관직에 관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늘 그렇듯이 누군가의 어떤 자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좀 위험 부담이 따르는 거겠죠.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 행보에 의해서 또 그 사람의 정치적 운명에 좌우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로크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경을 겪었었는데, 애슐리 경이 이제 반역 혐의로 투옥되면서 로크도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네덜란드로 망명을 했습니다. 제임스 2세가 후계를 이제 계승하느냐 여부를 갖고 샤프트베리 경이 정치적으로 이제 곤란을 겪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제임스 2세가 하야하고 그 다음에 명예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로크도 네덜란드에서 다시 영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크가 어떤 사상적으로 어떤 지지를 했느냐, 어떤 공헌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치 사상사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나누기로 하고, 어쨌든 다시 영국으로 귀국한 이후에 로크가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여러 저작들을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1689년에 이 세 저작들을 다 출판했는데요. 인간 오성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게 될 제2정부론, 두 개의 이제 정부론에 대한 논고들이죠. 그리고 이 관용에 대한 서신, 또 이 시기에 출판을 해서 로크의 정치사상으로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지금 이제 17세기 후반부에 제시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로크의 정치사상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은 주로 미국 혁명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크 사상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일단 아까 얘기했던 영국 명예혁명의 어떤 정치사상적 기조를 제공한 사상가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고요. 그런데 왕권 신수설을 반대하고 또 왕권을 제한해야 되고
또 입헌 군주제를 옹호하고 또 이 과정에서 그 이제 권력의 그 남용이 이루어지면 인민들의 저항권을 인정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로크가 자기 정치 사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라고 여겨져서 영국 명예혁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로크가 이 그 제2정부론을 출판했던 건 1689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명예혁명 이후라서 정말 그 이 영향력 때문에 명예혁명이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출판 이전에 로크의 사고는 충분히 이제 영국에서 전해졌다라고 평가되고 있고요. 그래서 로크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혁명, 미국 독립에도 로크의 사상, 로크의 자유주의 국가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아서 일반적으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그 로크적이냐, 로크적 자유주의 국가론에 이제 부합해 있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자주 거론되곤 합니다. 조금 이제 그 격가지입니다만 그 이제 미국의 토대, 미국 건국의 토대를 크게 두 가지의 정치 이념에 그 두고 있는데 하나는 방금 얘기했던 로크적 자유주의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이제 공화주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화주의 사상은 우리한테 좀 익숙한가요? 지난 3부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사상가들이 주로 공화주의 사상가들이었는데 어쨌든 미국 그 건국의 토대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을 때 로크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상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 이제 정치 사상사적 맥락에서 로크의 의의는 뭐 그야말로 자연권의 보장을 전제로 한 사회 계약, 그것을 통한 정부의 출현, 뭐 이런 식으로 국가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사상가이기 때문에 근대 사회 계약론자라고 평가받고 있고, 뭐 그것에 토대를 둔 근대 국가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의 핵심은 군대 국가의 탄생은 그 인민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인민의 동의는 방금 얘기한 개인의 자연권의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인민의 그 의사에 의해서, 인민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는 계약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그 계약을 위반했다면 언제든지 다시 철회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주권도 제한받을 수 있고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라면 따라서 정부의 구성도 그냥 절대적이거나 혹은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의 준수 여부에 따라서 제한받을 수 있고 다시 이제 그 재개될 수 있다, 철회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때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그 법에 의해서 주권의 제한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그 문서로 작성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어떤 계약을 갖고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경우에 그 계약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종적인 문건으로서 헌법을 우리가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이제 오늘날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헌정주의 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전통의 이 출발점에 로크가 서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결국은 정부는 이제 계약 위반을 행했을 경우에 인민으로부터 저항받을 수 있고, 바로 그것은 이제 인민의 권리로서, 저항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새로운 정부가 출현해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역성 혁명이 제도화된 상태로 로크의 정치사상의 틀 안에서 제시되고 있다. 바로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자유주의 국가론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로크가 바로 그런 우리가 그 동의하고 있는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유주의 국가론의 초석을 다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이제 다른 사상가들하고 조금 그 대조를 해보자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역시 그 홉스하고의 비교겠죠. 그 이유는 지금 방금 얘기한 로크의 그 사회계약론 또 로크의 국가론을 서술할 때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 이제 자연 상태이기 때문에 홉스의 자연 상태하고 어떻게 다르길래 바로 그 자연 상태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것 바로 그 단계가 사회계약을 하고 국가가 생기는 것이니까 홉스의 자연 상태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계약의 내용이 달라졌고 그 결과로서 근대 국가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인가 이게 이제 그 질문으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 얘기가 자주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뭐 홉스하고 비교해 보면 로크의 자연 상태는 대체로 자연법이 준수되는 평화로운 상태다. 뭐 이렇게 그 이해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국가가 출현하기 이전의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본다면, 자, 국가들의 관계로 여겨지는 국제 관계는 국가들 사이에 어떤 사회계약을 맺고 상위의 어떤 그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연 상태일 테고, 이제 문제는 이제 홉스가 개인 간의 자연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자연법이 준수되는 평화로운 상태라고 상정한 것처럼 국가 간의 자연 상태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평화로운 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단순 유추해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따져볼 일이고요. 그 얘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홉스적 자연 상태를 단순히 국제 관계로 유추하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홉스가 자연 상태, 개인 간의 자연 상태가 전반적으로 자연법을 지키는 평화로운 상태였으니까 국제 관계도 전반적으로 평화로운 상태다, 또 협력적이다 이렇게 이제 도식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런 해석을 소위 로크적, 우리 그 전에 홉스적인 것하고 홉스의 국제사상을 구분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소위 로크적 국제 관계 모델을 물론 로크의 자연 상태론에서 찾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로크의 국제 관계에 대한 그 정확한 이해였는지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로크가 제시하고 있는 자연 상태론이 무엇인지, 자연 상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로크가 써놓은 그 제2정부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 기본적으로 자연 상태에는 어떤 그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 각자 자기의 생존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각 개인은 지금 첫 번째 어떤 그 위치를 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로크가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각 개인은 자기의 의사대로 자기의 행위를 결정하고 또 자신의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뭐 어떤 그 동기에서 내가 내 행위를 결정하고 또 내 소유물을 처분할 것인지는 완전히 내 판단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As they think fit.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 무엇이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다른 누구한테도 어떤 그 허가를 요청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이제 종속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내가 지금 여기 써놓은 것처럼 within the bounds of the law of nature, 그죠?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 모든 것 다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완벽한 perfect freedom을 완벽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다만 자연법의 범주 안에서, 그러니까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뭐든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법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단서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이제 그 이따가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요. 어쨌든 perfect freedom을 개인이 누리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느 누구의 그 의사에 종속되거나 다른 사람의 허가를
득할 필요 없이 내 행위와 소유물을 다 이제 처분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범주 안에서 이걸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여기다 이제 적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로크가 제시하고 있는 자연 상태에서 이제 개인이 누리고 있는 지위는 평등한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평등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perfect freedom을 누리고 있는 개인이 그냥 특정한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똑같이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한테도 이제 예속됨이 없이 내가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평등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부분인데,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하고 평등하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로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면, 내가 누구한테 해를 가했다면, 그냥 당한 사람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도 똑같이 나한테 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상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상호성을 전제로 한 이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로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누리고 있는 그 특징인데, 그런데 특이한 것은 로크는 바로 이렇게 상호성에 따라서 이어지는 이후의 모습을 상당히 뭐랄까요, 긍정적이고 평화적인 상태로 전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성,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 그도 가만히 안 있을 거고 나한테 똑같이 해를 가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기대하는 바는 내가 해주는 정도까지, 내가 그를 해하지 않는 정도까지 그도 나를 해하지 않을 것을 내가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정도의 이제 상호성인 거죠. 자, 이런 상호성이 이제 서로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결과는 로크의 전망은 결국 이제 상호 신뢰와 상호 이 애정이라고 할까요? 서로 인정해 주는 것, mutual love,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이제 평등이 구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를 남한테 끼치는 만큼 나도 당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해를 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남한테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사고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제 평등은 mutual love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정의와 어떤 것이 정의인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비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이제 경륜로 내 행위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개인한테 이제 주어져 있는 지위는 perfect freedom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등이지만 그 평등을 통해서 개인 간의 행위가 결정되는 그 자연 상태의 전반적인 그림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어떤 호혜의 상태, 서로 이제 존중하는 호혜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타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심리적 사고하고는 굉장히 다른 관점인 거죠. 그죠? 홉스는 오히려 내가 이 상대에 언제든지 나의 위험이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약성의 관점에서 평등을 이야기했고, 바로 그런 평등 때문에 상대를 먼저 선제 공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결과는 소위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 투쟁으로 이어진다고 봤는데, 로크는 다른 그림을 지금 이미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크가 또 한 가지 부가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perfect freedom이라고 하는 것, 개인이 누리고 있는 자연 상태에서의 이제 향유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하나 단서로 남겨놨던 것은
within the bounds of law of nature라고 하는 자연법의 틀 안에서 그런 자유가 향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이런 정도까지 개인이 그러니까 자연법의 틀 안에서만 이제 완벽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을 상정한다면 전반적으로 자연법이 이제 준수된다고 하는 그런 로크의 가정을 여기서도 찾을 수 있고, 그러면 큰 싸움이 일어나진 않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화로운 생태가 될 것이다. 그런데 관건은 그러면 각 개인들이 자연법을 잘 알겠느냐? 무엇이 자연법인지. 도대체 아까 얘기했던 그 자연법의 틀 안에서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자연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연법을 잘 알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로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이성을 통해서 자연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제 감지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자연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이제 평등하고 또 독립적으로 자기 생존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성만 갖고 있다면 자연법의 내용으로서 우리가 이미 충분히 지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이 자연법에 따라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타인의 생명과 건강과 자유와 재산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법의 구속으로 우리가 충분히 자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에 대해서 그 의문이 제기되는데, 우리한테 부여되어 있는 그 이성의 능력은 그냥 우리가 어디서 그 이성의 능력이 왔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전능하고 전지한 신에 의해서 이제 피조물로 나타난 것이 인간 전체라고 한다면 신이 부여한 그 이성적인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공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금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또 자연법의 내용을 준수해야 되는 근본적인 동기는 인간이 신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즉 신학적인 가정을 이제 깔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가정에 의해서 로크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능력을 이제 지지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자연법에 대한 이해도 어렵지 않게 자연 상태의 인간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연법의 내용을 좀 더 이제 확인해 보면, 첫 번째는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개인들은 이제 자기 보존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자기 보존을 위해서라도 자연법이 준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보존의 그 욕구를 충족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어떤 내적인 그 성향에 의해서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문제는 어떻게 이제 나뿐만 아니라 아까 상호성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자기 보존의 욕구뿐만 아니라 타인이 갖고 있는 자기 보존의 욕구도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니까, 바로 그 이해에 기반해서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연법 준수의 기본적인 그 동기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상호성이 잘 지켜지기만 하면 이제 자연법에 따라서 이제 개인들의 공존이 가능한데, 그것을 위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신이 부여한 이성에 의해서 어떤 것이 자연법이고 그것을 왜 준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자연 상태 개인들이 대체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이해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위반자로 지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자연법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그것이 일단 그 위반자가 나를 대상으로 해서 그 자연법 위반을 범한다면 당연히 나의 생존을 위해서 정당 방위가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로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위반자는 사실은 언제 또 이제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고 넓게 보면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우리 모든 인류한테 해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보전을 위해서 자연법의 위반자로 확인된 사람은 자연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제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제 자연 상태 안에서 개인이 행할 수 있는 어떤 행위의 기준은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로크가 인류 전체가 신에 의한 진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커다란 가정을 깔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가정을 이제 잘 충족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한 요소로서 내가 자신의 자기 보존을 위한 정당방위도 이제 정당화시키고 있고 또 인류 전체의 보존을 위해서 자연법의 범법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정당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런 자연법을 위반한 범법자를 어떻게 색출하고 확인하느냐가 이제 관건일 텐데 이제 상대적으로 로크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에 의해서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누가 자연법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 좀 단서를 다는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제 국가가 생긴 이후에는 이게 훨씬 더 인간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자연법에 부합하는 그런 경률인지를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단서를 남겨놓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자연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강한 확신을 갖고 있고요. 자, 그러면 사실 별 문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연 상태 안에서 대체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법을 준수하고 있고 설령 누가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그를 자연법의 위반자로 놓고서 이제 처벌하게 될 테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크가 이제 이런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서 사회계약을 맺고 국가를 형성해야 될 그런 동기를 세우는 이유는 자연법의 집행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기 자신한테 걸려있는 문제인 경우에는 이게 누가 자연법을 위반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그런 형평성, 공평성, partiality 문제가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partiality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자연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늘 다른 사람이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애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이런 partiality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건 우리의 성향상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게 어떤 것이 자연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냉정한 이성적인 이제 계산 또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인간은 이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못 내릴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애로사항인 거죠.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을 이제 온전히 확인하고 준수하지 못할 수 있는 이 애로사항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회계약의 필요성을 인지한다면 이제 자연법을 객관적으로 지목해 줄 수 있는 또 판단 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제3의 주체를 설정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제3의 주체를 설정하는 것, 그것을 로크는 사회계약의 내용으로 보고 있고, 바로 그 제3의 어떤 심판자로서 역할을 하는 바로 이 행위자가 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주체가 이 최고의 권력을 갖는 주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이 주권의 의미는 무엇이 자연법인가를 선언할 수 있는 그 판단의 권력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을 선언한 이후에 그걸 집행해야 되는 거겠죠. 마치 자연 상태에서 각 개인이 어떤 것이 자연법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것처럼 그것을 아까 이야기한 어떤 그 파셜러티 문제나 혹은 그 우리 감성적인 이 문제에서 정념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개혁을 했다면 바로 동일한 똑같은 그 기능을 국가가 해야 되는 걸 거예요. 어떤 것이 자연법인가를 선언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은 방금 이야기한 이 자연 상태에서의 애로사항,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이 사회개혁을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애로사항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룹이 일단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자연 상태에는 굉장히 무작위로 개인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깝게 나랑 이제 그 인터랙션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관계를 맺는다고 그냥 상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아까 방금 지적한 것처럼 정확하게 항상 자연법의 그 확인과 그 집행이 객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개혁을 한다고 그랬는데 방금 얘기한 이런 의사에 동의하는 그룹이 일단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룹이. 그래서 그 얘기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는 이제 자연 상태에서 좀 벗어나고 새로운 단계로 좀 가보자 라고 하는 그 의사가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단계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숫자의 사람이든 간에 하나의 소사이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연합해서 하나의 이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의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끼리 아까 얘기했던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결국 자연법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선언할 엄파이어, 심판자를 따로 두자 라고 하는 사회계약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계약을 맺게 되면 이 심판자는 결국은 이 경계 안에서는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정해놓은 이 사회 안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새롭게 묶여진 이 사회 안에서는 이것을 자연법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그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법의 내용을 실정법화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사회계약을 한 동기이자 이제 내용이라고 한다면 방금 이 자연법을 실정법화할 수 있는 그 권리, 그 권한을 갖는 쪽이 최고의 이제 권력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이제 입법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입법권이 로크한테는 이제 국가 구성, 정부를 구성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무엇이 이제 자연법인지 확인됐으면 그것에 따라서 이제 집행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위반자를 처벌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사회계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자면 한 사회가 될 것을 정한 집단들이 어떤 것이 자연법인지를 선언하기 위해서 입법권과 집행권을 엄파이어로서 제3자한테 부여하는 것. 이걸 이제 사회계약의 내용으로 로크는 보고 있고 그 결과로서 정부와 국가가 이제 출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이제 들어가서 보면 그럼 어떤 식으로 이 국가가 작동하는지를 이제 생각하면 될 텐데요. 이 국가는 적어도 어떤 것이 이 국가의 기능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시작한 국가예요. 어떤 것이 역할인지. 그 역할은 뭐죠? 자연법을 제대로 선언하는 것이야. 자연법을 선언하는 것. 그래서 이제 바로 입법권이 가장 최고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제 그 사회계약 안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자연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입법권과 찾아진 실정법이죠. 실정법의 내용을
집행하는 집행권이 분리될 수 있다.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요. 분리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계약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문제는 자연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이제 입법권, 그 입법권은 사실은 일일이 모든 자연법의 내용을 지금 이 현상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 인간사는 굉장히 다변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정말 자연법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미리 실정법화해 놓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집행권자의 관점에서는 아직 실정법화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더라도 이것이 자연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상정해서 자기가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아주 중요하고 긴박한 상황인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집행권은 입법권에 종속되어 있는 것 같지만 집행권은 바로 방금 얘기한 모든 법이 이제 미리 예견돼서 구체성을 다 띌 수 없기 때문에 집행권의 상당 부분 재량권이 부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집행권의 이렇게 재량권이 부여되면 방금 우리한테 드는 생각은 이 권력의 남용 문제겠지. 그죠? 권력의 남용. 그래서 로크의 이 집행권자의 경우에도 저희 대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프레러거티브 파워, 대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집행권의 어떤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대권이 남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크도 이걸 충분히 예견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권력이 남용되는 경우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왜 사회계약을 맺고 국가를 이제 형성했는지를 따져봐서 그걸 이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에 그렇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시 이제 사회계약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민 전체가 처음부터 이제 동의를 통해서 사회계약을 맺고 국가를 이제 형성한 것이니까 바로 그 동기를 완전히 부정할 정도의 권력 남용이 이루어진다면 그럼 이제 뭔가 이제 역성혁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겠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이미 집행권자가 상당 부분 권력을 갖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정당한 명분도 갖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이것이 자연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이제 확신을 가지려면 상당히 이제 그 확신을 이행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될 텐데 그러니까 로크가 내놓은 대답은 그러니까 방법은 appeal to heaven, 하늘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권을 갖고 있는 집행권자가 권력을 남용하면 도저히 못 참겠으면 하늘에 호소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늘에 호소했을 때 들어주는 경우와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텐데 하늘에 호소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로크의 생각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이 집행권자의 대권의 사용이 권력 남용에 해당된다고 아마 이제 공감할 테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무력이 없는 대다수의 인민들도 그 공감을 뭔가 표현하게 될 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현 권력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저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준 건 아니지만 로크가 적어도 만들어 놓은 이 사회계약의 내용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지금 집행권자를 다시 제거할 수 있고 거기에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민의 권리를 설정해 놨다는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추가해야 될 것은 지금 설명한 바는 주로 집행권자가 행사하는 대권에 의한 권력 남용을 염두에 두고서 역성혁명 이야기를 했었는데 로크가 생각하고 있는 권력의 남용은 반드시 집행권자한테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가장
주권을 갖고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쪽은 입법권자니까 입법권자의 한테도 권력의 남용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역사혁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로 이 부분이 그 미국 혁명을 이제 그 했을 당시에 이제 로크의 사상이 반영돼서 이제 미국의 새로운 이제 국가를 형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던 그런 사상적인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이 그러니까 로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회계약의 내용이고 뭐 그 결과로서 그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민한테 부여된다고 한다면, 자, 이런 그 내용은 홉스가 생각하고 있는 일단 리바이든이 생기면 그 다음 나머지 그 구성원들이 해야 될 것은 어떻게 이 리바이든의 권력을 절대적으로 강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에 반해서 로크는 분명히 선이 있는 거죠. 그죠? 리미트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물론 홉스가 이렇게 그 국가가 절대 권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게 절대 권력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다시 자연 상태로 그 회귀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낫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설득을 한다면 뭐 거기에 대해서 로크의 반응은 지금 여기 써놓은 이런 겁니다. 돌아갈 수 있는 그 자연 상태의 자연 상태의 어떤 그 특성은 홉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열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뭐 그걸 위해서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방대한 국가 권력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커다란 괴물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혹은 정부가 또 그 집행권자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설정해 놓고 그것을 위반한다면 인민이 다시 그 권력을 철회해서 가져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로크가 견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것이 이제 그 로크가 이제 제시한 사회계약론의 큰 이제 스토리 라인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추가해야 될 것은 아까 이제 perfect freedom 이야기를 할 때 개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물에 대한 처분도 동시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소유물, 자기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그 로크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크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은 우리 인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 전체는 인류 전체는 신에 의한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그 피조물을 만들 때 신의 그 의도는 계속 이제 물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진 않지만 그 인류라고 하는 그 피조물이 계속 이어지는 것, 지속되는 것을 이제 상정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이제 우리한테 뭔가 이제 그 살 수 있는 그 재료를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전체를 어떻게 보면 피조물로 지어져 있는 인류한테 신이 부여한 그 이제 그 재료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연을 공유물로 제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 같이 똑같이 나눠 써야 되는 거지. 만약에 이건 자연에 존재하는 것 어떤 것도 우리가 뭔가 인공적으로 만든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서 소유권이나 어떤 소유물이라고 개인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할 수 없는데 로크가 생각하는 바는 자, 모든 그 자연 전체가 공유물로 주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 일부분에 나의 것 어떤 것을 조금 가미하면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은 다른 사람은 터치하지 못하도록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소위 나의 노동이 투하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나의 소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과는 공유물이니까 다 같이 누구나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지만 그걸 따갖고 와서 내가 어떤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면 어쨌든 내 노동이 들어간 것이니까 그 따놓은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정당한 것 같아요. 이런 주장이. 자기가 한 거는 사실 그냥 따온 것밖에 없는데 따지고 보면 자연한테 우리한테 부여되어 있는 굉장히 큰 어떤 공유물로서의 이 존재는 우리가 가한 노동에 비한 뭐 엄청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방금 얘기한 조그만 정도의 어떤 노동을 통해서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뭐 그게 좀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로크의 생각은 신은 그렇게 인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은 인색하지 않다. 왜냐하면 공유물로 주어진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특별히 나는 매일 일어나자마자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열매를 짜지 않고 나는 그냥 좀 갖다 놓고 좀 집에서 며칠은 좀 쉬면서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의사를 충분히 존중할 수 있고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 개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자연에는 충분히 다른 공유물들이 많기 때문에 남한테 그렇게 해가 가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가 가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충분히 자신의 노동을 자신이 쓰는 것. 이것도 사실은 아까 Perfect Freedom의 내용 가운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적당하다고 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소유물을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내가 노동을 더 많이 투하한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의 의사 결정이니까 그걸 이제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건 충분히 그 결과물로서 소유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한 가지 제안은 어차피 지금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애초에 이제 우리 인간이 이제 만들어 놓은 건 아니니까 처음에는 다 신의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노동을 통해서 이제 일부의 것만 나의 배타적인 소유물을 주장하는 것이니까 이걸 무모하게 불필요하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무모하게 잘못 사용하는 것에 예를 드는 것은 자연에 존재하는 것을 자기 노동을 통해서 그 소유권을 주장해 놓고 이걸 그냥 썩혀 두는 것, 썩도록 방해하는 것, 이걸 굉장히 무모하고 불필요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것도 아니면서 남도 못 쓰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충분히 나의 것으로 쓰는 것, 나의 소유물로 두고서 나의 이제 이득을 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남을 못 쓰게 하는 것 이걸 이제 허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패를 야기하는 정도까지 노동을 통해서 소유물을 이제 축적하는 것 그걸 인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방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우리가 부패하지 않는 것으로 만약에 교환할 수 있다면 그럼 계속 노동을 많이 투하해서 많은 것을 자기의 소유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화폐를 활용해서 그럼 화폐가 발명된 이후에는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노동을 투하해서 원하는 만큼 소유물을 가질 수 있고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테고요. 자, 그렇게 되면 과연 그 자연물에 공유물로 제시되어 있던 자연의 이제 이 사용 가치가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과대하게 그 노동을 투하해서 내가 그 소유물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가 들 수 있지만 아까 그 신은 굉장히 풍요롭게 자연을 선사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개인이 소유물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결핍이 초래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로크가 이런 노동을 통한 소유물의 확대라고 하는 것을 긍정할 수 있는 혹은 더 적극적으로 이제 encourage 할 수 있는 그런 동기 가운데 하나는 자, 상식적으로 만약에 자연물 전체가 그 신에 의해서 부여받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재료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것 혹은 그것의 사용 가치를 좀 더 이제 늘리는 것 그것이 신의 입장에서는 좀 흐뭇할 수 있지 않겠어? 이 인간들이 뭔가 내가 선사한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 좀 더 가치를 늘린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니까요. 따라서 만약에 개인이 화폐의 존재를 전제로 이제 노동을 많이 투하해서 뭔가 사용 가치를 늘려놓은 형태의 자연에 대한 가공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토지를 개간을 해서 여기 이 토지를 개간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어떤 펜스를 치겠죠. 여긴 들어오지 마. 너희 땅 저쪽에도 많이 있으니까. 펜스를 친 다음에 거기를 개간을 한다. 상당한 노동이 투하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생산물을 내가 생산성을 더 늘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부여한 공유물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니까.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금방 우리한테 이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그러니까 서구의 이제 유럽 국가들은 아메리카 식민지를 개간할 때 훨씬 더 생산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로 자신들의 식민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정당화를 했다면 로크가 방금 얘기했던 소유권론, 그리고 로크가 생각하고 있는 개인의 소유물 형성의 어떤 이 원천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아메리카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사상적인 기제로 작동할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성할 수 있다. 만약에 로크의 이야기를 만약 당시에 누가 받아들였다면 아메리카 식민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겠죠. 적어도 활용할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이 로크의 생각이었는지는 조금 그것을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건 유보된 상태에서 로크가 실제로 한 얘기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로크가 생각하고 있는 대외관계가 어떤 것인지, 정당한 대외관계가 어떤 것인지, 혹은 국제관계를 어떻게 로크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복과 관련된 로크의 논의입니다. 그래서 로크는 이제 유추적으로 국제관계를 개인 간의 자연 상태로 봤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크의 이해에 따르면 상위의 권위차가 없는 뭐 그런 상태는 자연 상태인 것이고, 그것은 개인의 관계이든 국가 간의 관계이든 상관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개인이, 우리는 아까 경계를 갖고서 이제 사회계약을 맺고 이제 국가를 형성한 그런 구성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 개인이 저 바깥에 다른 나라에 갔다면 그 나라에 존재하는 어떤 입법권, 그래서 그 국가하고의 나의 관계는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지? 다른 국가에 간 경우에. 따라서 내가 적용받아야 될, 내가 국가의 경계를 벗어나서 다른 쪽에 갔을 때 내가 적용받아야 될 유일한 어떤 구속 규제는 뭐 같아요? 자연법밖에 없어. 자연법. 그렇죠? 자연법은 설령 국내에서든 경계 바깥에서는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국내적으로는 자연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정해놓은 이 국가가, 정부가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실정법을 내가 따르는 것이지만, 바깥에 나가서는, 경계 바깥에 나가서는 내가 따라야 될 유일한 구속은 자연법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경계 바깥에 존재하는 어떤 규범은 그 대상이 개인이든 혹은 국가든 다 자연법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로크가 생각하고 있는 일관된 사회계약론과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국가가 이제 대외적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 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정복이라고 하는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방금 얘기한 자연법이 준수되는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정복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자연법을 위반한 자가 있어야지 이제 처벌을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정복을 행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처벌할 대상, 그러니까 자연법의 위반자를 놓고 처벌할 대상으로서 이제 보상과 배상을 요구할 목적으로 정복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때 이 정복의 실행은 애초에 자연법을 위반한 그 사유가 해소되면, 혹은 이제 배상과 보상이 자연법의 틀 안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다시 이제 원상 복귀해야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정복이라고 하는 것이 정복지에 대해서 영구히 그 지배를 정당화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 정복지의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사회계약을 맺고 이 국가를 형성하기 이전에 가정했던 것은
자연 전체가 신이 부여한 인류 전체의 공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저쪽의 국가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냐 여부랑 상관없이 우리 국가 이외 바깥에 있는 그런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자연 상태의 인간들일 테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토지, 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어떤 자연의 물자들은 다 신이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법을 위반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보상과 배상을 요구하고 그 결과로서 처벌도 하고 정복도 했지만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이제 돌려줘야 된다고 하는 거겠죠. 자, 그게 이제 로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합법적 그 정복의 기본 그 선이고 기본 라인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복이 이루어졌을 때 벌어지는 그 상대 국가 정복지에 대한 사태인데 그 경우에 그 국가를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상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계를 갖고 우리끼리 사회계약을 하자라고 했었던 애초에 사회 구성의 계약조차도 다 해체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런 거지. 이제 정복의 목적이 다 달성돼서 자연법에 이제 그 내용이 충분히 충족이 돼서 다시 귀환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그 정복지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회계약을 다시 맺고 국가를 다시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게 되기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정복지가 사실상 자연법에 따르면 내용이 이제 충족이 되면 다시 귀환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확인이 되면 이게 충분한 의사가 있고 그래서 정복자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귀환할 것을 요청할 정도의 자생적으로 사회를 구성할 그런 의지가 있는 인민들이라면 그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정복자와 피정복자가 막 이제 뒤섞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상당한 이제 그 시간이 흐르게 되면 자 그렇게 되면 뭐 그래도 다시 정복자는 그 정복지를 영구히 그 이제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순간 어떤 시점에 다시 정복자가 후퇴해야 되느냐 그렇게 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그러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장기적으로 같이 공존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이제 혈통적으로도 서로 섞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도대체 누가 처음에 정복민이고 피정복민인지의 구분조차도 힘들어지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도 뭔가 자연법을 준수하겠다고 하는 이유에서 색출해서 가려는 이거 별로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걸 그 로크도 지적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벌어진 상황이 그 노르만족이 사실상 앵글로색슨족을 정복한 것인데 그 이후의 상황은 사실은 서로 완전히 민글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따져서 다시 돌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사실은 정복의 의미를 조금 역사적으로 그냥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당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 대목의 의의는 로크는 어떤 것이 합법적인 정복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가려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 얘기는 만약에 정복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정복자는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사고하고는 확연히 구분되는 사유를 이 시기에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을 얼마나 정교하고 또 일관성 있게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주의에 적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좀 이제 살펴보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주의를 로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많은 유럽인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그 아메리카 식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이 대륙을 마치 이제 테라 놀리우스, 그러니까 누구의 소유도 아닌 그냥 빈 땅으로 불모지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사실이면 이게 불모지라면 아까 자연 상태에서 이제 최초로 노동을 투하하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메리카 대륙이 정말
테라눌리우스였다면 그러면 이제 가서 개간을 하고 뭐 이제 건물을 세우고 거기 이주민을 정착시키는 모든 행위가 바로 그 지역을 자신의 이제 소유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는 않았고 분명히 거기에도 누군가 정착해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식민지를 정당화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두 번째 근거 중에 하나는 자,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적어도 유럽인들이 보기에는 모든 지역을 아주 빈틈없이 다 자신들의 어떤 국가로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경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 원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일부의 부분들은 여전히 테라눌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유럽인들이 이제 식민지를 위해서 정착했던 그 지역은 이제 원주민들이 쓰지 않는 지역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원주민들이 이제 유럽인들을 공격했다면 그러면 그야말로 자연 상태에서 여긴 자연 상태죠. 그죠? 그 아메리카 대륙은 자연 상태에서 하지 말아야 될, 즉 자연법을 위반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니까 바로 자연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행위로서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몇 가지 가정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일정 부분은 이제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땅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남아있는 땅에서 식민지를 개척하겠다고 하는데 공격이 있었다면 그러면 충분히 정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좀 뻔뻔스러운 거지. 지극히 자신들의 입장만 정당화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로크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 두 가지 그 관점을 다 수용하고 있다면, 수용했다면, 이건 그냥 그 유럽인들의 그 식민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그 방법으로 자신이 그 전에 사회계약론의 내용으로 내세웠던 어떤 자연 상태론을 그냥 단순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정도로 로크가 아메리카 그 대륙의 사정에 좀 무지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연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로크는 사실상 아메리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갖고 있었다고 이야기되고, 그래서 단순한 무지에 의해서 뭔가 지금 아메리카 식민주의를, 영국의 식민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크가. 뭐 그러면 좀 더 왜 이 문제를 좀 철저하게 자기의 어떤 사회계약론을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가 잘 드러나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글쎄, 그러니까 아까 지난번에 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상대적으로 사실은 유럽 바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좀 이제 부차적으로 또 어떤 경향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로크의 경우에는 사회계약론을 중심으로 한 이 근대 국가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근대 국가론이 대외 관계에 적용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철저하게 고민한 부분은 좀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역설적으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로크의 생각이 미국 혁명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미국 건국의 토대가 됐던 그런 재료를 제공했다는 것은 굉장히 로크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역사적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로크가 전혀 지금 자신의 문제,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연 상태론, 그리고 자연 상태론의 특징으로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 그 내용을 분명히 국제관계를 자연 상태로 봤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자연 상태론의 기본적인 원칙을 국제관계에 적용하는 것, 혹은 그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냐? 그렇지 않고 몇 가지 이제 사안들을 따져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로크의 관점이 어떤 식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원칙이 있는데 두 가지 원칙입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자연 상태의 특징인데 대체적으로 개인들은 자연법을 준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법을 위반하는 그 범법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연법 위반자는 사실은 이제 자연 상태에서 처벌받고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 원칙은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생존, 자기 보존이죠. 자기 방어를 위한 것 혹은 자연법의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을 빼놓고는 타인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그건 좀 다르게 설명한다면 자연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죠? 비공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상태의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이고, 두 번째는 이 자연법의 위반자가 아니라면 그것이 나이든 아니면 타인이든 간에 자연법의 위반자, 범법자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도 그 개인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된다. 그것이 처음에 perfect freedom의 내용이었죠. within the bounds of law of nature. 그 안에서는 사실은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타인에 의한 이제 간섭이 이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불간섭 원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자, 국제관계가 상위에 권위차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동일하게 자연 상태라고 한다면 국가들도 첫 번째 비공격 원칙을 잘 준수해야 되고, 잘 얘기하면 자연법을 잘 준수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나머지 공간에서는, 나머지 영역에서는 불간섭 원칙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로크가 개인 간의 자연 상태에서 요구되는 지금 이 두 개의 원칙을 국제관계에서 국가한테도 똑같이 아주 대칭적으로 적용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좀 회의적입니다. 로크가 아주 명시적으로 이 부분을 가려서 지적하고 있지는 않지만, 로크의 제2정보론에 드러난, 특히 아까 합법적 정복론과 관련한 대여관계에 대한 로크의 입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개인 간의 자연 상태에서 대체로 자연법이 잘 준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겼던 반면에 국가 간의 관계는 그게 좀 더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자연법인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 개인 간의 자연 상태에서 애로사항은 어떤 거였죠? 대체로 자연법이 잘 준수되는데 애로사항은 자기 자신 사안에 대해서 좀 파셜리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정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특징을 이야기했었는데, 국가 간의 관계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모든 국제 관계는 지극히 자기 자신의 일하고 관련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셜리티 부분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겠죠. 그 얘기는 자연법이 무엇인지를 가려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누군가 비공격 원칙을 위반했다고 개입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국제관계에서요, 국가가 비공격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여겨서, 혹은 자연법을 위반했다라고 여겨서 개입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많은 경우 불간섭 원칙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로 이르게 된다. 그 얘기는 대체로 이 불간섭 원칙을 좀 더 존중해야 되고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대체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주 명백하게 자연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정복이 허용되고, 바로 그것이 다 공인되는 경우에 그것을 합법적 정복으로 이제 이용할 수,
주장할 수 있다. 합법적 정복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도 여전히 이제 남는 문제는 이게 얼마나 그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인지, 이제 국가가 자연법을 위반한 그 비공격 원칙을 위반한 행태가 무엇인지, 또 누가 지금 그것이 그 비공격 원칙의 위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간섭 원칙을 지금 위배해서 이제 개입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판단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까지 사실은 로크가 생각하고 있는 대외관계에 대한 이해는 조금 불분명하고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아메리카 식민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여러 사상적인 편린들을 이미 로크가 제공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로크가 정말 그것을 일관되게 자기가 그 정당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식민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고로 지금 정치사상의 기본 원칙들을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 근데 그럼 로크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디에 서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가려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그 전에 몇 가지 이제 로크가 남겨놓은 어떤 정치 사상적 관점에서의 어떤 그 유산이라고 할까요? 그 이후의 영향을 조금 몇 가지만 따져본다면, 첫 번째는 자연 상태를 이제 국제관계에 단순히 유추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그 해석자들은 로크가 내놓은 어떤 자연 상태의 특징들을 국제관계에 어떤 협력 가능한 그런 모델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이 어떤 행태를 보인다고 하는 것을 로크도 가정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것이 자연 상태의 기본 원리라고 한다면 국제관계에도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연법을 따른다고 하는, 그렇게 본다면 전반적으로 국가가 어떤 질서를 따른다고 하는, 자유주의적 질서를 따른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로크의 자연 상태는 그런 의미에서 국제정치 이론가들한테 국제관계의 하나의 모델을 보여준 어떤 상상력을 제공한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자연법의 집행과 관련해서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물론 한계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누가 범법자인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처벌할 수 있는 그것이 열려 있다면,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자연법 위반자를 이제 확인하는 것, 그것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로크의 입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법의 위반자에 대해서 인류 전체의 이론으로서 그리고 또 신이 부여한 그 어떤 자연법 집행의 권한을 갖고 있는 그 존재로서 자연법을 위반, 경계 바깥에 있는 우리의 국경 바깥에서 벌어지는 아주 현저하고 명료한 자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자연법을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지 않는다. 로크의 경우에도.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도주의적인 필요, 그것이 확인된다면 자연법 집행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으로 이제 인도주의적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로크가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노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소유권 형성에 대한 로크의 입장을 확인했었는데,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국가가 개인한테 보장해줘야 될 여러 가지 자연권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유권에 대한 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유권은 자연 상태에서 이미 개인들이 누리고 있었던 권리였어요. 그렇지? 내가 노동을 나의 것으로 나의 노동을 투하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내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겠죠.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자유롭게 자기의 노동을 자연물에 투하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뭐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시장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좀 더 확대 해석하면 바로 방금 얘기한 이런 노동가치설에 입각한 소유권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국가론을 로크가 이미 지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자유주의의 여러 측면들이 있지만 로크한테는 이제 계약을 위반한 권력을 남용하는 권력자들을 다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저항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자유주의를 이제 로크가 세워놓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방금 이야기한 어떤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는 어떤 경제적 자유주의 관점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로크의 이러한 모든 사상에 밑바탕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 상태를 설명할 때도 인류 전체가 신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자연도 신이 부여한 공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런 관점에서 로크의 사상은 지극히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입각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없으면 로크의 정치 사상은 상당히 이게 토대가 흔들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분명히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적 세계관을 수용하지 않는 쪽에서는 지금 로크의 얘기가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고 별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로크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비기독교인은 어쨌든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고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국가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는 의미에서 지극히 이제 유럽 중심주의적 사고를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국제관계에서 로크가 국가가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행위, 정당한 행위의 기준점으로 보이는 것이 정당한 정복, 정의로운 정복에 국한한다고 봤을 때 그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지? 그래서 상당히 불간섭주의를 옹호하고 불간섭주의 원칙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메리카 식민주의를 만약에 정당화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 했죠? 전체가 테라 눌리우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일부는 테라 눌리우스였는데 유럽인들이 그 지역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응징을 한다. 이런 정도의 반응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설령 그게 다 맞다고 하더라도 로크의 합법적 정복론에 따르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자, 그 얘기는 사실은 로크의 합법적 정복론에 따르면 이후에 이제 정복지에 대한 체제는 자생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자생적인 정치공동체 형성은 마치 유럽 국가에서 스스로 사회계약을 맺고 국가를 맺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이 거기 적용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소위 정전론을 조금 환기시켜 보자면 정전론의 여러 축 가운데 사실은 전쟁이 어떻게 개시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전쟁 개시의 관점에서의 정의도 있고 전쟁 수행상의 정의도 있지만 비교적 근대 이후에 조금 새롭게 비교적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그 정전론의 또 다른 축은 그 이후에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안정화할 거냐라고 하는 전쟁 이후, 사후의 정의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로크는 이 사회, use post bellum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이미 합법적 정복론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좀 지목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다시 이제 정상화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로크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한 축으로서 이제 로크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은 대외 관계, 특히 당시에 이루어졌던 유럽 국가들의 아메리카 식민주의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하고 적용했는지를 보려고 했던 것인데 문제는 이게
국내적으로 그 설정해 놓은 로크의 자유주의 국가론이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혹은 국제 질서에 적용한다면 당시 유럽 국가들이 행했던, 특히 영국이 행했던 아메리카 식민주의를 정당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뭐 몇 가지 가정을 세워놨지만 로크가 보기에도 그게 아메리카 대륙이 그야말로 테라 눌리우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걸 로크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쉽게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크가 그렇게 어떤 철저하게 이 문제를 좀 더 파고들고 이 문제를 더 사상가로서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로크는 경계 안에, 지금 처음에 자유주의가 생기기 위해서는 사회계약을 맺고 자유주의 국가의 탄생을 이제 이르게 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경계를 통해서 그 안에 이제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 안의 문제에 훨씬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 경계 안의 원칙이 바깥에 어떤 식으로 이제 일관되게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이제 덜 가졌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크의 사상이 국제정치 사상가로서 의의가 있는 것은, 로크는 분명히 경계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국가들의 관계를 자연법이 통용되어야 되는 자연법의 그 영역으로 이제 남겨놨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로크가 충분히 뭔가 논구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확실한 것은 자연법의 집행이 필요한 영역으로 국제관계를 설정해 놨고, 바로 그런 유산은 지금 우리한테는 상당히 큰 의의를 갖는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인 어떤 자연법 적용의 불일치는 여전히 남겨져 있는 대목이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여러분 질문 받을게요. 네.